출근길 합정에서 당산으로 향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보았다. 내 허리 높이보다 작은 키의 꼬마였다. 아이들은 언제나 갑작스럽다. 나는 전동차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내 앞에 자연스레 끼어들어 있었다. 봄이었다. 바깥에 따스한 햇살이 문 안으로 들이쳤다. 그 애가 유리문에 입술을 맞추며 뭔가를 계속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른 세계를 향해 교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장혜령 시인의 에세이 사랑의 잔상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이 지하철 안에서 마주친 그 아이가 유리창 너머로 교신하고 있는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만나거나 어제 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멋진 활약을 펼치거나 새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거나 우주여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화들짝 놀라 다시 꼬마가 되어 이 세계로 돌아오겠죠. 어린 시절에는 그 아이처럼 상상 속에서 너머의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발견하는 일이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도 출근길과 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포근한 침대 위를 떠올리고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눈앞에 두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할 그 언젠가를 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엄지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잠 자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건 별로 없는 김엄지입니다. 네, 싫어하는 게 별로 없으신 김엄지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0년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소설집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 에세이집 소울 반띵이 있습니다. 장편소설 주말 출근 산책 어둠과 비 그리고 폭죽 무덤이 있습니다. 23회 김준석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경장편 소설인 겨울 장면을 출간하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 겨울 장면을 낸 다음에 네. 글은 뭐 거의 쓰지 않고 거의 아예 안 쓴 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냥 카페에 가거나 산책하거나 뭐 그렇게 좀 쉬고 있어요. 아, 쉬고 계시네요. 네. 쉬어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러를 못 다녀서 그냥 그런 좀 지루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언제부터 다시 글을 쓰실 계세요? 전 4월부터 쓸 계획입니다. 아, 네, 다 계획을 딱 세우고 계시는구나. 네, 3월까지만. 지금이 아주 값진 시간이겠어요. 네. 겨울 장면이라는 소설은 작가 정신에서 나오는 소설향 시리즈고 작가님의 책은 올해 초에 출간이 됐는데요. 네.
이 소설이 지난해 가을에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과 미리 만났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경험은? 크게 막 마음의 변화는 없었고 그 밀리의 서재 어플 앱을 깔아 놓으니까 거기 댓글을 달리는 걸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몇 명이 읽으셨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읽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재밌어요. 저도 책 나오면 리뷰 다 찾아보거든요. 네. 이 겨울 장면이라는 소설은 네. 분량이 길지도 않고 문장도 간결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유심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네. 느낌이고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알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기억을 잃었는데 어떤 기억을 잃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에 대한 정보도 거의 잘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8개월 전에 5m 바닥으로 추락했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고 직장 동료인 엘이 죽었고 되게 고약한 직장 상사가 있고 이 정도의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신 소설인지 인물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쓰려고 구상을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겨울이라는 계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썼다가 겨울 바다를 쓰고 보니까 네. 호수도 겨울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또 쓰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드는 생각을 다 쓴 다음에 많이 지웠더니 이런 소설이 나왔습니다. 장면 그 네. 배경이 먼저 들어온 소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뭐가 먼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 썼다가 네. 많이 지우는 편이라서 그러시구나. 애초에 한 기획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되게 멋있는 방법 같아요. 그런가요? 내가 쓰고자 했던 것을 다 지운 다음에 뭐가 남는가? 아, 네, 맞아요. 이잖아요. 엄청 많이 엎었어요. 이렇게 쓰고 지우고를 많이 한 소설이에요. 유독 이 겨울 장면이. 그러면 쓰는 존재로서도 되게 자극이 되고 호기심이 일어나는 날 것 같아요. 나의 작품에 대해서. 맞아요. 내가 다음에 쓸 거는 뭐가 될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책으로 나와야지 아는 거니까. 그쵸. 저도 제가 다음에 뭘 쓸지에 대한 궁금증, 뭐 기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와, 좋은 방법이다. 모르겠어요. 쓸 때는 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쓸 때는 힘드니까. 네. 그렇지만 나도 내 소설을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게 어떤 동력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선생님은 생각. 뭐 이렇게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글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게 나오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뭐 저도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작가님은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잘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니셜로 표현을 하시고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겨울 장면은 인물 이름을 이렇게 넣는 시도를 했는데 그 역시나 제가 쓰는 방향이랑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향이 그렇게 소설에 구체성이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뭐 한 인간의 뭐 인생사 그런 글을 쓰진 않다 보니까 왜 이름이 주는 맞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 그게 들어가고 나면은 소설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이니셜로 했어요. 시도를 했다가 이름을 넣으려다가 다시 이니셜로. 그러면 했어요. R이나 Y나 L 같은 이니셜을 정할 때도 네. 공을 들이실 것 같은데. 공을 들이는데 또 그 공이란 게 별거 없이 그냥 영어 단어 넣어보는 거니까 넣어보고 읽어보고 그랬다가 또 다음 날 다른 거 뭐 S 넣어봤다가 뭐 I 넣어봤다가 뭐 근데 네. 그러면서 나한테 딱 와닿는 이니셜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 감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은 인물들에겐 이름이 없는데 네. 호수와 해변에는 이름이 있어요. 제인이라는. 네.
거기에서도 뭔가 의미심장함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나온 김에 네. 김엄지 작가님의 이름은 본명이시잖아요. 네네. 이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지으셨는데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좀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 따라가나 싶어서 좀 무난한 이름이 좋은데 제 이름은 엄마가 이렇게 저를 낳으시고 일주일 동안 이름을 못 지으시다가 그러니까 고민을 막 그렇게 하시다가 뭐 엄지공주? 안데르센의 엄지공주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 엄지공주가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엄지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데 엄지 최고. 그런가요? 첫 번째 잘, 잘 모르겠어요. 독보적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명이시라는 얘기 듣고 꼭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또 여쭤봤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인으로 돌아가서. 네네, 그럴까요? 정리를 해야겠죠? 제인이라는 네.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그런 호수와 해변. 왜냐하면 네.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인 해변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다음날 아침 제인 호수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 네, 이런.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근처에 호수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다도 쓰는 김에 호수도 그 근처에 있는 설정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 생각이 있었어요.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또 바다가 주는 느낌이랑 호수가 주는 느낌이 다르니까 같은 계절이라고 해도 그래서 한번 쓰고 싶었어요. 바다를 좋아하신다. 그럼 네. 전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럼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봄 좋아해요. 봄하고 봄, 여름 좋아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가을도 좋더라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가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낙엽이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런지. 저는 봄 제일 좋아해요. 봄. 겨울을 좋아하시진 않으시는구나. 겨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좀 황량하고 좀 계절 자체가 긴 느낌도 있고 밤이 너무 길고 춥고 그래서 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겨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김엄지 작가님의 겨울 장면. 겨울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겨울. 그래도 겨울은 다시 돌아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엄지 작가님의 겨울 장면이란 소설을 사시면 그 겨울 특유의 어떤 그 쓸쓸함과 황량함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버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소설 얘기로 돌아와서 이 소설에서는 말씀해주신 호수와 해변 그리고 주인공 알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들이 되게 불확실한 기억들이 반복되면서 그려집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뭐 알과 아내와의 관계나 대화, 직장 동료 엘의 장례식 그리고 뭐 식당에서 깎은 손톱을 알에게 주면서 고명 삼아 얹어서 먹어봐라고 말한 직장 상사의 무례한 언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확실한 기억이 아닌 거잖아요. 알에 당신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는 그것도 확실한지 잘 모르겠고 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손톱을 고명 삼아 얹어 먹어봐라는 말이 정말 상사가 한 건지 알이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한 기억, 그리고 환상과 현실 교차하는 거 이렇게 쓰실 때 어떠세요?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 그런 방식을 쓰시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독자분들이 읽고 뭐 어떻게 느끼시라고 그렇게 쓴 건 아니고 그 인물만 놓고 봤을 때 알이라는 인물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좀 트라우마 속에 있는 상태이고 그럴 때는 자기조차도 그 현실이나 어떤 감각이 불확실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모호하게 쓴 면이 있습니다. 그쵸. 확실하지 않겠죠. 네.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좀 이 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썼다가
지운 그런 장면도 많거든요. 뭐 알과 안의 에피소드나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한 페이지씩 정도 좀 마지막에 드러냈어요. 이렇게. 그랬구나. 네, 그랬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쓰고 나면 네. 갑자기 조금 구구절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소설이 좀 허전하지만 저는 구구절절보단 나은 것 같아서 김엄지 작가님 작품에 그게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감사합니다. 불확실함을 통해서 독자가 상상할 수 있고 해석하거나 추리하거나 끼워 맞출 수 있는 퍼즐들 이것들을 던져주시는 것이 뭔가를 확실히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라우마 말씀해 주셨지만 알이 소설 속에서 다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슬픔은 갈비뼈로 와요. 망가진 것들에서는 반드시 소리가 나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고 의사가 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이니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소설들을 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느끼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쓰는 글들을 이렇게 뭔가 톤이 비슷하고 내가 왜 이런 것만 계속 쓰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네. 작품을 쓰면서. 네. 이번 작품에서는 좀 작품이라니까 웃긴데 이번 글에서는 작품이죠. 네, 이번 글에서는 좀 인물 이름도 짓고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쓰다가 다시 이니셜로 돌아오고 다시 그런 식의 모호한 걸 쓰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계속 쓸까 생각해 봤을 때 좀 뭔가 아직 내 상태도 뭔가 더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뭔가 있나 보다 싶었고 그래서 내가 쓰는 인물들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인물들이고 그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그 직시할 때부터 회복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알이라는 인물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이 대답이 맞을까요? 맞아요. 되게 맞고 네. 전반적으로 엄지 작가님의 소설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엄지 작가님의 글들을 상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지금 쓰는 사람의 상태와 어울리는 쓰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글쓰기가 더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자연스러운 글쓰기가 훨씬 더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 천장 안에 뭐가 가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전작인 폭죽무덤이라는 작품에서는 벽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어떠세요? 평소에 천장이나 벽을 보면서 그 너머를 생각하실 때가 많으세요? 저는 그 너머를 마음이 불안할 때 특히 천장 같은 거 왜 천장이 무너지랴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보통 공상이라고 했나? 빠지다 보면 뭐 벽이나 누워 있는 상태니까 벽이나 천장이나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읽을 때도 알이 어딘가로 추락했다기보다는 위와 아래 사이 공간에 빠졌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떠올라서 저는 좋았고 또 이거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김엄지 작가님에게 폭죽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 폭죽 되게 좋아해요. 이 소설에도 폭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어서. 네, 폭죽이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고 여의도 폭죽 불꽃축제. 맞아요. 불꽃축제 매년 갔었는데 작년에 안 열려서 맞아. 열려서 안 됐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하셨구나. 네, 갔거든요. 중학교. 그래서 그 여기 질문지에 최초의 기억 뭐냐이 뭔지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그때도
폭죽놀이를 하는 걸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마치 소설 같아요. 지금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그 최초의 기억이라는 것도 좀 모호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최초 같은데 맞아. 그 중에 하나가 폭죽이 있고 또 이렇게 막 히아신스를 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히아신스가 이렇게 피는 모습? 그 꽃도 이렇게 한 송이가 아니고 되게 송이송이잖아요. 그것도 좀 폭죽 같은 것 같네요. 맞네요. 네, 지금 너무 끼워 맞췄나요? 너무 근데 네. 그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좋으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순간이 좋으신? 그냥 그 총체적으로 다? 저는 반짝반짝하는 걸 원래 좋아해요. 반짝반짝거리고 막 빛나고 그래서 봄이 좋다고 한 것도 좀 벚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말씀 들으니까 폭죽이랑 벚꽃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작가님의 폭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설 뒤에는 뭐 해설이나 발문이나 작가의 말 대신 몇 하루라는 제목으로 작가님의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그것도 소설이랑 전 연결해서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같은 리듬과 호흡으로 읽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면을 에세이로 대신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작가의 말을 썼는데 그 밀리의 서재에 들어간 작가의 말 말고 이제 이 작가 정신에서 들어갈 작가의 말을 새로 썼었는데 네. 좀 에세이랑 결이 너무 비슷해서 거의 뭐 그냥 몇 하루에 붙은 또 하나의 글 같아서 그냥 이건 넣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에세이로 끝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에세이로 마무리하자는 거는 그 출판사의 추천? 제안이었고 저는 받아들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고 불확실하고 철학적이고 사유 중심의 글이 끝날 때 작가의 말이 딱 나오면 약간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세이가 들어오니까 되게 결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기나긴 작가의 말을 보는 것도 같았고 네, 그렇죠. 네, 좋았어요. 이 소설을 어떻게 썼나 이런 것도 저는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에세이가. 근데 이제 그 에세이에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소설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 글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 미친이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이제 너를 모르겠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못 읽겠어. 저리 가줄래? 이 겨울 장면이라는 소설을 쓸 때 작가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 문장에 대해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그냥 제 마음이고 이 미친. 교정지 볼 때 쓴 건데 교정지 되게 좀 두껍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저는 막 이렇게 이거저거 막 써놓고 소설하고 상관없는 것도 좀 가끔 뭐 전화하다가 좀 써놓고 뭐 낙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좀 진짜 말 그대로 좀 저리 가줄래. 그러니까 그 뭉치라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정리해서 옮겨야 되고 해서 또 책상이 교정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좀 여러모로 심란한 마음에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문장도 이 소설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태고를 하실 때 문장을 많이 지우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써놓고 한 번에 태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태고를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매일은 글을 쓰지 않고요. 한 하루 쓰고 이틀 쉬고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하루 쓰고 이틀 지나서 보면 전 되게 거의 지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우고 또 그런 식으로 쓰고 지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고칠 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 퇴고는 퇴고할 때조차도 교정지 볼 때도 삭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문장 수정은 거의 하지 않고.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네. 한 100매를 80매로 줄이는 과정 네.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행가리는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행가리는 왜냐하면 이 작가님의 소설이 행가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좀 행가리 좀 안 하고 아니, 이건 자기만의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에 저도 이제 제 스스로 한 결심이 좀 빽빽한 소설 써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네. 막 문단도 안 나누는 그런 소설 있잖아요. 근데 다 제 생각이고 다음에도 행가리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행가리를 할 때 쉬는 기분이다라는 인터뷰를 봤나? 뭐 여기 써 있었어요. 거기 써 있었구나. 네, 에세이. 행가리를 하면서 쉬는 기분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런 기분. 좀 이렇게 엔터 탁 쉴 때 기분이 좀 더 쾌감. 쾌감만 너무 이렇게 느끼고 싶은가 본데. 네, 여러분 김엄주 작가님의 겨울 장면이라는 소설을 읽으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불확실하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이나 아름답고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주는 그런 소설과 김원주 작가님만의 개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에세이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 광고 방송 같은데요? 그렇죠. 저 이거 네. 광고한다는 마음으로 늘 하고 있어요. 그 동료회 같은 건가요? 네. 어쨌든 네. 많이 사서 읽어주시면 네. 좋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원주 작가님의 소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약간 중간 광고 같이 그렇게 해주시네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낭독해야지. 아니, 벌써 낭독인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131페이지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원주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알은 호수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아름다움은 두 귀에서 시작된다. 알은 얼음바닥에서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빈 병처럼, 물결 위에서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다는 생각. 매끄러운 물은 알을 방해하지 않는다. 두 귀가 반쯤 물에 잠겨 아득하다고 알은 생각한다. 멀리서 가끔 새가 운다. 알은 찬 공기를 얕게 마신다. 언젠가 겨울에 보았던 흰 새를 떠올린다. 어떤 새도 알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는다. 알은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아도 눈이 부시고 호수의 한낮은 일말의 그늘도 없다. 멀리 호수 입구 매점에 불이 켜지는 소리. 알은 그 소리를 생생히 듣는다. 호수 입구 매점에 불이 켜지고 창이 열리고 환기가 시작된다. 스키바지를 입은 남자가 활짝 연 창으로 얼굴을 내민다. 먼 호수를 본다. 언 바닥 위에 검은 점퍼를 발견하고 버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스키바지를 입은 남자는 얼음 호수 가운데로 나아간다. 남자는 곧 언 바닥에서 검정 점퍼를 줍는다. 검정 점퍼 앞에 아직 다 얼지 않은 물구멍이 하나 있다. 그 물구멍에 누군가 얼굴을 집어넣었다 뺀 것처럼 몸이 잘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림자는 물보다 어둡게 물 위에서 흔들리고.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제 마음에 들어서 그 그림자가 흔들린다는 마지막 문장이 네. 제가 쓰고 제가 제일 좋아해서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이네요. 네, 그냥 물 구멍에 사람은 없고 그림자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쓰고 싶었는데 뭐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읽을 때 떨리네요. 떨려. 네. 근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저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작품을 쓰기 전까지의 과정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쓰기 전에요? 전까지의 과정. 딱 어떤 걸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구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딱 그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까지의 과정. 저는 쓰는 글마다 다른데 뭐 제목부터 딱 정해가지고 폭죽무덤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됐건 이번 소설은 폭죽무덤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이 겨울 장면은 개명을 하는 바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그 장소를 쓰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바다. 그래서 그 배경부터 시작한 소설이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조금씩 그 주변으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 인물은 약간 계속
그 전에 쓰던 인물들과 비슷한 상태고 그 배경에 갔을 때 그런 상태의 인물이 그쵸. 가서 벌어지는 그런 게 한 작가의 책을 그 따라 읽기에 정말 독자로서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글을 아는 상태에서 읽으면 어떤 연관관계들이 보이고 그 인물들의 어떤 유사성이랄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의 글을 저는 계속 따라 읽어가면서 더 알아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작가님은 어떤 인상에서 글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인상, 뭐 느낌. 그쵸. 그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만남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좀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 네, 저는 요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그 재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커피를 잘 못 먹었거든요. 20대 때. 지금도 못 먹을 건데 한 일주일 안 먹었다 다시 먹으면 막 심장 뛰고 그러거든요. 안 맞으시는구나. 네. 카페인이. 그런데 요즘에 중독됐나 봐요. 막 아침마다 먹고 싶어서 카페에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겉멋인가? 카페 요즘 잘 못 가서 그런가? 한동안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그리고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더라고요. 따뜻한 거 말고. 그거 괜찮으세요? 카페인 요즘? 드셔도? 네. 그리고 막 먹으면 쭉쭉 계속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안 그랬었는데 변하셨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보통 글은 어디서 쓰세요? 카페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그래요. 카페에서 쓰실 때는 이전에는 뭐 드셨어요? 커피 잘 안 드실 때는? 뭐 요거트 얼린 거 있잖아요. 쉐이크 같은 것도 먹고 그 페퍼민트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티백이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안 먹고 있어요. 네, 김엄지 작가님께서는 요즘 아침에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엄청 벌컥벌컥 먹는 그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 봄과 여름을 좋아하신다는 그것과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엄지 작가님 앞으로 쓰실 글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운명적인 거? 한 개인의 불행? 소중한 사람이 겪는 불행을 지켜보는 그런 운명? 너무 드라마 같나요? 그 폭죽 무덤을 미리 제목을 정해놓으셨던 것처럼 이번 소설의 제목도 있나요? 저는 인두껍을 쓰고 싶은데 인두껍이랑 소설이 잘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네. 김엄지 작가님의 인두껍. 이라는 어떤 개인의 불행을 지켜보는 사람의 운명을 다룬 김엄지 작가님의 인두껍이라는 소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정말 기다릴 거예요. 인두껍.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 만남에 참여해주신 소감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혹은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서 행복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원희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소설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작가님.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원희 작가님의 겨울 장면을 읽으시면 김원희 작가님의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적으로 만나야 사실 더 진하게 느끼실 텐데 그럴 것 같은 느낌 예감이 드시죠? 언젠가 한번 만나고 그거는 한번 만나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엄지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최근 육아가 한편에 쉬라면 좋겠지만 이라는 육아 에세이를 출간하신 전지민 작가님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네. 강원도 화천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곳 생활은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 드디어 6년 만에 화천 생활을 마무리하고 옆 동네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 춘천이요? 네, 네네. 지난해 4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사를 온 지 1년이 다 되었잖아요. 네. 네, 춘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시민분들이 춘천에 봄에 들어오면은 입춘 대길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입춘 대길이라는 말처럼 제가 작년 4월에 둘째를 임신을 해서 와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네. 한 생명을 또 낳고 음. 네,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엘로와 같은 대중 잡지의 여러 주제의 글을 연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시는 글에 네네.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환경과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룬 독립 매거진 이제 그린마인드를 3년 동안 발행을 했었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지금은 엄마이자 여성으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글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가가야 할 장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주로 자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다시 우리가 리커넥 해야 할 장소들,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의 가치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들을 제가 연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라는 글을 연재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글쓰기를 정말 뜻깊은 글쓰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광고하실 책은 육아가 한편에 쉬라면 좋겠지만 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3분을 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질 거예요. 네.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육아가 한편에 쉬라면 좋겠지만은 단순한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잘 키우는 방법을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지난 5년간 화천 시골에서 키워오면서 제가 되짚어온 제 삶의 친구들, 부모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백하고 즐겁게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을 선정할 때 저는 육아라는 말을 굉장히 빼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 육아가 단순히 기를 육, 아가 아니라 기르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원하여 제가 육아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육아라는 것은 한 여성에게만 국한된 역할이 아닌 한 생명을 키우는 인생 최고의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시절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좀 오버랩 시킬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독자님께서는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조언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냥 고마운 에세이. 여기에서 육아라는 말을 지우면 작가님의 부모님, 동생, 남편, 동지들,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까지 모두 남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부모에게 말하는 그 말들을 모으면 한편의 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남겨주신 이 독자님들의 후기를 보면서 저는 또 제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었고 독자님들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엄마가 되어서는 아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모두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성장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네네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1분 정도. 지금 제품에는 78일 된 아기가 안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기가 지금 이렇게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데 방송 중에 아기 우는 소리가 나도 네. 더 생생하고 즐거울 것 같다라고 네. 작가님이 얘기해 주셔서 네. 이렇게 육아하면서 소중한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전지민 작가님의 육아가 한편에 실하면 좋겠지만 숲이나 들판, 시골 여기저기를 거닐며 교감하는 엄마와 아이의 순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uc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취미는 바로 육아입니다. 박윤영 평론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박윤영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 애기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15개월 된 아기하고 7살이 된 반려견 유미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박윤영 평론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시고 이제 활발하게 비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소개하시면서 아이와 이제 반려견을 함께 키운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취미가 바로 육아예요. 네, 어떻게 이것을 취미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카테고리에 넣어보긴 했는데 어떠세요? 이 섭외를 받으셨을 때? 저도 육아가 취미는 아니었어요. 네. 지금도 아니고요. 그저 대부분의 시간을 돌봄이라는 행위에 바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육아는 한마디로 애기의 육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2014년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갓 태어난 요미하고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무엇을 돌본다는 일의 무거움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집에 있을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서 가족들과 순번을 정해서 외출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애지중지 돌봤는데 아기까지 더해지니까 제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애기를 같이 기르면서 나름의 보람이랄지 즐거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보아야 할 존재가 둘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육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도 아기는 처음 길러보는 거라서 네. 다양한 육아의 세계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가령 책 육아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하나의 장난감처럼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인데요. 책장의 배열이라든지 책 읽기 방식 등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하네요. 네. 예를 들면 책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취미와 육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취미는 그만둘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육아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육아는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꼭 자야 하고요. 사실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쓰러져 자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가 자면 가볍게 뭐 한 잔을 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깊게 자는 날이면은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요. 또 음악은 매일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서재에 있다가도 아기가 이제 자다가 울면은 달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아주 잘 자는 날에만 듣습니다. 네. 아기가 지금 15개월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15개월 정도 되면 네. 잠투정을 안 하나요? 계속 하는 식인가요? 자다가 이제 그 아기들한테는 원더 윅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급성장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총 이제 자랄 때까지 한 10번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짜증도 많이 부리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잠도 깊게 자지 못하고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새벽에 제가 뭐 한 3, 4시까지 깨어 있으면 한 9시쯤 잠에 든 아기가 한 두세 번 크게 울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서 이제 제 일을 하다가도 달려가기도 하고 좀 아픈 것 같으면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렇게 훅 자라는 시기가 10번 정도? 네네, 그렇대요. 저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 박윤영 평론가님이 육아 사랑이 어느 정도인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가도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는 나를 보면 육아는 취미이자 마약인 것 같다. 예스. 네. 육아가 잘 되는 날엔 글도 왠지 잘 써지는 것 같다. 노. 예. 그 어떠한 위대한 문학 작품보다 위대한 것이 육아라는 생각을 동정한다. 네. 예스. 그렇죠. 네. 이건 당연히 예스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키워내고 한 존재를 돌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가도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는 날을 보면 육아는 취미이자 마약인 것 같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또 집에 합가를 해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또 그 애기와 남편까지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거의 시트콤보다 더 우픈 날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애기 육아의 매력은 존재의 순진성이나 뭐 순수성에서 발현되는 뭐 참을 수 없는 귀여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어김없이 강아지가 나타난다거나 자기도 먹겠다고 그 다음에 15개월 된 아기가 사탕을 먹으면서 강아지 흉내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좀 저한테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치석검을 부숴먹잖아요. 그럼 먹고 뱉고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아기가 보기에 좀 신기했던지 사탕을 그 앞니로 이렇게 으깬 다음에 바닥에 뱉었다가 핥아 먹으려고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좋은 친구네요, 둘이. 네, 맞아요. 좋은 친구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네. 얘기만 들어도 귀여워요. 네. 육아가 잘 되는 날엔 글도 왠지 잘 써지는 것 같다. 에는 노라고 하셨어요. 네. 육아와 그 평론이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겠죠? 네네. 일단 질문에 노라고 대답한 것은 육아가 잘 되려면 모든 에너지를 아기에게 써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어서 그날은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도 조금 보여주고 안 좋다곤 하지만 혼자 잘 노는 것 같으면 좀 적당히 모른 척도 하고 그래야 저녁에 글을 쓸 수 있는 좀 힘을 남겨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좀 대충 때웠다. 뭐 이런 죄책감이나 후회는 제 몫으로 남지만 이제 다만 육아를 하면서 많은 영역을 좀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평론을 쓰는데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요즘 외출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는 좀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좀 이렇게 재난적 상황들이 좀 되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먹는 간식 중에 과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이나 레드양 같은 게 이제 맛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주는데 이게 좀 그 약간 인공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호르몬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엄마로서 경험하게 되는
이질적이고 분열된 감정들을 통해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품을 읽을 때 좀 더 섬세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이 세계를 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보다 위대한 것이 육아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에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예. 평론가로서 육아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평론하신다면? 엄청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 그냥 육아를 문예의 사조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점만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쵸. 예비 엄마 아빠들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네, 리얼리즘입니다. 되게 좋은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취미에 이어 이제 문학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론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예. 되셨잖아요. 네네. 가장 먼저 느낀 두 역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론가와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제 물으셨는데요. 제 생각엔 조절과 제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은 쓰고 다듬고 뭐 발표하는 것까지 제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부모에게는 헌신만이 요구될 뿐 아이의 어떤 것도 조절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기는 제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뭐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활발한 배변 활동을 보이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요. 더 심하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크게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니까. 네. 생명에게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글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러면 평론가님의 글을 잠깐 읽어볼까 하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복지제도가 여성의 삶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단지 모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돌봄의 해로 속에 갇히게 된 여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을 통해 더없이 훌륭한 돌봄 인력으로 재탄생한다. 그렇다면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제도들은 돌봄에 바쳐질 인력을 양산해내는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어쩌면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사회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개간지 실천문학에 발표한 비평 엄마의 자리에 서서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어요. 육아와 돌봄 노동에 관한 고찰이 주된 내용인데 이 평론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평론은 사실 이제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잘 시간도 부족한데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제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감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당시에 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고 좀 억울함 같은 것을 좀 느끼는 그런 감정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억울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아기를 또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하고 출산을 했으니 아이는 좀 남편이 기르는 것이 공평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잠깐이라도 아기를 떠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성을 제 나름대로 거칠게나마 설명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린아이를 기르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세계의 구조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네네.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는 각각의 독서법과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제일 먼저 작품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는지 무엇을 제일 중점에 두면서 읽는지 궁금했어요.
질문 중에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저는 작품 읽기를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추고 싶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맞히고야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걸 추측하기도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론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동반되는 건데 누구에게나 그 본인의 최애 작품이나 최애 작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평론 작업하시면서 이런 팬심과 직업 사이에 느끼는 어떤 충돌이 있으셨어요, 혹시? 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지만 좀 경험해 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팬심과 직업 사이에서의 어떤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스스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안이나 내적으로 이제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쓸 때에는 좀 글이 좀 진척이 되지 않고 의미 없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글쓰기도 글과 평론가님의 대화 같아요. 네,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있는 반면 의미 없는 대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의 일부분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글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아까 읽어주신 그 엄마의 자리에 서서라는 네. 작품의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네. 아무래도 현재의 어떤 청탁 시스템 내에서 평론은 특정 기획의 일부로 쓰이는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저만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모성성이나 여성성, 뭐 사회 재생산 등에 대한 사유 등 제가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과감하게 드러낸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거치며 형성된 자기윤리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돌봄 노동의 회로 속에 가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것을 구태여 모성윤리가 아닌 자기윤리라고 명명하는 까닭은 사회의 의식구조가 개선되고 여성의 삶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 가운데 모성윤리라는 말이 어느새 폐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모성윤리가 신화의 영역으로 사라지고 자기윤리가 되는 과정은 겉보기에 합리적이며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돌봄의 자기윤리는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신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띠며 병동과 산후조리원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다는 점에서 주체적으로 구성될 동력을 상실한다. 게다가 모유가 아기에게 이롭다는 의학적 과학적 팩트는 윤리적 선택지를 더욱 좁힌다. 지난한 돌봄의 나날 속에서 자기윤리를 시험받는 여성들의 비명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유담 소설가의 조리원 천국하고 그다음에 김초엽 소설가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두 편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이 소설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김유담의 소설하고 그다음에 출산과 돌봄 노동의 고됨이 적어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소고되어 있는 김초엽의 소설을 견주어 읽는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는 새로운 돌봄의 방식을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평론 일도 하시면서 아이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예. 이 사회의 모든 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이것만은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하게 이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오면서도 뉴스를 이제 봤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 더불어 이제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 가장 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사회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면 좋겠어요. 요즘 네, 너무 맞아요. 괴로운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쵸.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그게 또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모든 현실이 네. 문학을 초월한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앞으로 평론가님의 계획이나 꿈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평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쓰고 싶은 글은 제가 이제 스스로 생활 비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비평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좀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읽거나 읽어주신 엄마의 자리에 서서라는 평론도 이러한 어떤 테마 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형 평론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훨씬 더 공감이 되고 네. 이해도 빨리 되고 네. 어려운 비평보다는 네. 훨씬 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들의 수승한 취미생활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의 숨 돌릴 틈이 된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또 육아를 취미로 하는 평론가로 이 자리에 나선 만큼 이 이름에 걸맞게 애계를 더욱 잘 돌보며 의미 있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